관련 내용을 저희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함께 모습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김경수 지사가 나오는 장면과 그 뒤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다시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0여일 만에 훈련하셨는데 혹시 부각으로 나올 거 알고 계셨나요? 예상을 하셨나요? 알 수가 없죠. 1억 원 현금 보급금 혹시 어떻게 마련하신 거지? 제 가족들한테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심을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자세를 하시고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김 변호사께서도 같이 보셨는데요. 일단은 허위범 특검팀은 당연히 보석을 반대했었고요. 김 지사 측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준 셈인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 공판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 지사 측은 본인이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꼭 석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1심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유죄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허위범 특검팀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법원은 결과적으로 공인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인 내용으로는 1심 판단의 경우 드루킹 일당의 좀 믿기 어려운 진술에 근거해서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측면이 있다. 2심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1심 판단에 있어서 좀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좀 부족하다라고 보아서 이번에 석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쯤에서 김 지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도 저희가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컴퓨터 등 장애를 일으켜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가 하나고, 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앞선 이제 업무 방해 혐의는 댓글 조작 혐의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해서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킹크랩을 이용을 해서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드루킹과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을 받아서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77일 만에 석방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보석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왔어서 정치인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요. 보석을 받은 분들이 몇몇 있어서 보석에는 이제 조건이 뒤따른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텐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게도 역시 재판부가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들입니까? 네, 이제 보증금 2억 원을 제외하면 총 5가지 정도의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현재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에서 이전을 하지 말 것이고, 변동시에는 이제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이 소환을 할 때는 꼭 출석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요. 현재 재판 중인 이 드루킹 일당을 비롯해서 관련 참고인들과 접촉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신문
명예훼손이나 협박, 회유 등을 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또 붙었습니다. 예. 뭐 이게 또 포함이 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번째 조건의 경우 증거인멸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라라는 예.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인물들의 보석 신청이 있었고 그중에는 허용이 된 것도 있었고 또 기각이 된 것도 있었는데 이 보석의 허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 뭐라고 봐야 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도주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예. 그 밖의 것들은 대부분 이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는데요. 예.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보석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예. 있었고요. 네. 해당 사건의 경우 구속 만료일이 약 30여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 30여일이 지나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30일 안에 재판이 끝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거주지 제한 등을 해서 조금 그런 상태에서 구속은 아니지만 가택연금 비슷하게 보석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예. 보석이 되었던 것이고요. 예. 반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재판 1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속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신청을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뭐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보석 신청을 했고 뭐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속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결론이 달라졌던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김 지사가 이제 나오면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번 보석 허가가 이어질 재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보석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고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서 뭐 유죄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뭐 조금이라도 소명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찌 되었던 보석을 하는 기준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이게 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아까 그 앞서서 그 보석의 조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혹시 그 정리한 그래픽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지금 다는 아니군요. 근데 일단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어쨌든 재판에 관련돼서는 여러 번 또 소환이 될 테니까요. 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기에 뭐 경남 창원에서 만약에 그 재판을 하려면 또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 고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공판기일에는 당연히 재판에 나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보석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예. 법원에서 소환을 할 땐 출석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을 당연히 소환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것은 보석 조건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횟수나 기간으로 따지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여나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네, 지금 위반 시에는 보석금으로 보증금 2억 원을 제출을 했는데요. 1억 원은 현금 그리고 1억 원은 보험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 보증금이 모두 몰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위반할 경우에 김 지사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20일 이내에 감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보석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구속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위반하게 되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도지사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러면 법원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조건으로는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도 같이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뭐 도정을 위해서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건들에서 저희가 좀 꼼꼼히 좀 짚어봤고요. 오늘은 이 이슈도 물론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만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오늘 참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여러분들 다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실 범행 동기에 있어서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분이 체포 당시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사실 뭐 검거 이후에도 굉장히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해당 이유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주변 이제 같이 이웃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분이 뚜렷한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뭐 임금체불 사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을 해본 결과 예. 이분은 이제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고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나온 것은 아니고 앞선 이 범행 이전에 이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좀 이웃 주민들하고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보복 범죄가 아니었나라고 보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혐의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될까요? 범행 사실들을 들여다보면 일단 자신이 주거하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이분 이제 방화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불을 지르고 나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급소등을 찔러서 살인을 했는데요. 예. 굉장히 계획범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 곳에 방화를 했던 부분은 예.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을 하는데 예.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라는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에 대해서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범죄 사실들의 경우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고 두 범죄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예. 조현병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 책임 감경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한형을 선고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과거에 병력이 있다 한들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심신미약 이런 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조현병 환자를 저희가 뭐 사실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강력 범죄 케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만큼.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을 당국이 관리를 제대로 한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사실 좀 떠오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조현병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 해당 병의 경우 관리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범죄가 최근에 뭐 조현병 환자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많이 또 알려지고 있어서 예.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경우 사실 아픈 환자분들이고 관리를 통해서 좋게 생활도 가능한데 예. 뭐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전에 현재 이 진주 사건의 경우에도 이전에 좀 범죄 경력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특히나 이제 폭행 전과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조현병을 예. 앓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따로 좀 관리를 한달지 좀 큰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좀 조심을 한달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예. 무조건 조현병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당국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계속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그리고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체포가 됐는데 네. 그런데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윤중천 씨의 경우 정말로 혐의 사실이 많고요. 오늘 이제 체포가 됐는데 체포 영장에 적시된 범죄는 3가지입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특경법상 알선 수재 혐의 그리고 공갈 혐의인데요. 예. 해당 범죄 혐의들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일단 공소시효가 명확하고 진술 등을 통해서 굉장히 좀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것들을 토대로 체포 영장 혐의 사실로 넣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여기 사기, 알선 수재 그리고 공갈에 대한 혐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의 어떤 핵심 인물로 윤중천 씨가 떠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 짓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저는 연관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이게 연관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사기, 알선수재, 공갈 모두 재산상의 범죄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산 범죄는 특히나 이제 이게 특경법상이면 사기의 경우 5억 원 이상이고요. 알선수재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예. 계좌 추적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예. 뭐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쪽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윤 씨가 체포가 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수사의 속도가 붙을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건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한간에 좀 있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 돈은 수천만 원을 인출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 예. 뭐 이게 뭐 차명 계좌 어디로 들어갔냐? 이 계좌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예.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 현재 또 조사 중이고 어디까지 현재 조사 진행 중인지는 잡히는 게 없습니다만 향후 이제 검찰 수사가 뭐 윤중천 씨 포함해서요. 뭐 윤중천 씨는 어쨌든 그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이게 뭐 별거입니다만 하다 보면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윤중천 씨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체포가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구속이 된다라면 계속해서 윤중천 씨, 즉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키맨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예. 윤중천 씨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김학의 전 차관으로 가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